구 M터널.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20대 초반일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직장 때문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 C가 있는 Y현의 체재할 요량으로 C에게 놀러갔다. 5월에 맑고 기분 좋던 그날, 우리는 K호수에 놀러가기로 했다. K호수 쪽으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갈 거 구도로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쪽으로는 구 M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C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는 오래된 터널이었다. 국도를 따라가면 분기점이 나오고 우측으로 꺾으면 신 M터널, 좌측으로 꺾으면 구 M터널이 나온다는 얘기다. 구터널로 가기 위해선 계속되는 커브길을 지나야만 하는 급경사의 오르막길이었다. 오토바이 탈 줄 알면 재밌겠네. 원래 오토바이를 잘 타는 C로서는 탐낼 만한 도로였다. 그 능선은 예전에 자동차 회사의 신차 출시 시 광고 로켓으로도 쓰였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항공 촬영을 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와인딩 로드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 언덕을 다 올라가니 오래된 구터널이 모습을 드러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갔더니 낡은 조명 같은 등들이 몇 개 붙어 있었고 상당히 어두웠다. 거기다 노면은 천장과 벽에서 흘러나온 지하수로 온통 물탕이었다. 헤드라이트는 빨려 들어가듯 어둠에 묻혔고 어느 곳이나 다 똑같아 보였다. 전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나오진 않았었는데. C는 빗속을 전조등도 안 켜고 달리는 것 같다고 투덜거렸다. 이 터널의 가장 특징은 완만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올라가야 출구가 보인다는 것이다. 확실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은 활짝 깬 바깥과는 느낌이 틀려 마치 다른 차원의 어둠을 뚫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경사의 높낮이에 다소 공포와 불안감이 들었다. C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 앞쪽에 출구가 보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차원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이러니 귀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었다. 야, 저거 뭐냐? C가 느닷없이 내게 말을 걸었다. 앞쪽 터널 도로 옆에 어린아이가 우리 쪽에 등을 돌린 채 쭈그리고 앉아있는 듯 보였다. 어린애가 왜 저기에? 전조등 속에서 그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무리 출구가 보인다고 해도 5, 6세 정도의 어린애가 그곳에 있을 리가 없다. 차가 다가가는데도 그 애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때 우리 눈에 그 애가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머리털은 부실부실하고 얼굴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살짝 열려있는 입과 파리한 턱선이 전조등 불빛에 반사되어 보였다. 그것을 그 아이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으아!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시도 히익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몰아갔다. 뭐야 저거 뭐냐고. 씨는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씨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했지만 아마도 그 아이를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야, 위험해! 조심해! 씨는 당황해하며 다시 주행차선으로 돌아와 속도를 높여 터널을 빠져나왔다. 터널을 나오자 거기에는 일상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 유명한 산이 한눈에 보이고 산마루턱에 찻집 같은 가게도 있었으며 자동차들과 관광버스 그리고 사람들의 떠들썩함이 푸른 하늘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 씨는 그 가게 주차장에 급하게 차를 태웠다. 위험했어. 아까 그건 뭐였을까? 씨가 핸들에 엎드려 떨면서 얘기했다. 난들 알겠냐? 사람일까 귀신일까? 그 순간 나 자신도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알았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하나를 씨에게 건넸다. 터널 쪽을 바라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 대의 차가 터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게 보였다. 또한 여러 대의 차들이 출발하여 터널 안으로 사라지는 것도 보였다. 반대 차선에 차가 오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내가 말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씨가 뜬금없이 그 터널에 얽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저 터널에 대한 괴담 중에 내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되는 건데 말이야. 내 직장 동료가 학생 때 친구들 몇 명이서 한밤중에 저 터널에 왔었다고 하더라고. 중간에 차를 세우고 한 놈이 담력시험이라며 내렸다고 해. 미쳤네. 저기서? 라고 묻는 나. 이쪽은 차를 몰고 터널 안을 가고 그놈은 걸어서 차를 쫓아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더래.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친구는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서 난리가 났었다고 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네. 당연한 일이다. 저런 곳에 홀로 방치된다면 나도 제정신으로는 못 버틴다. 그쯤에서 씨는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생각나는 일이 있어. 그 입원한 사람 병원에서 계속해서 해실거리면서 쭈그리고 앉아 마룻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터널에 그 어린애와
발밑에 있던 머리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발전돼서 나머지 친구들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바람에 꽤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씨는 입을 닫았고 나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날은 일정을 취소하고 신 M터널조차도 통과하지 않은 채 꽤나 멀리 돌아서 돌아왔다. 그 와중에도 아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침묵했다. 난 다신 거기 안 갈래. 라며 씨는 말할 뿐이었다. 그 어린애는 뭐였을까? 발밑에 있던 그 머리는. 어쨌든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건 정말 다행이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동지방 모 현에 사는 MC라는 남자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다소 각색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며 말하는 MC는 과거에 납득할 수 없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기분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MC는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장소로 고른 곳은 아오키가하라의 주카이 숲. 두말할 필요도 없는 자살의 명소. 되도록 실종 후 연락 두절이라는 모양새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인 주카이 숲으로 정했다고 MC는 말합니다. 그해 겨울 MC는 아오키가하라, 즉 후지산의 주카이로 향합니다. 차는 가던 도중 아무 주차장이나 파킹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전철과 버스를 이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한낮이었는데 시각은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착 지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던 MC는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본 주카이 숲은 TV 같은 데서 보던 느낌과는 달리 전혀 공포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낮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생각하며 감각이 마비됐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공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찾아온다. 하지만 스스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공포 따윈 있을 리가 없다. MC는 주저하지 않고 주카이 숲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주카이 내부는 길이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묘철이 심한 지면에 휘감듯이 자라있는 풀들과 덩굴들, 구부러져 올라온 나무 뿌리들, 그리고 넘어진 나무들. 문득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되어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의 빛이 보였습니다. 안 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MC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더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안으로, 더 깊이. 이윽고 자기가 처음 들어왔던 곳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아직 해가 질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카이 숲의 깊은 곳은 어두웠습니다. 밀집해 있는 수목의 가지나 잎들이 해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희미한 나뭇잎 사이의 햇살로 사물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여긴 어떻게 변해버릴까? 그리고 하나 더. 겨울인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MC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그는 앉기 편한 쓰러진 나무 둥치에 기대 앉아 가지고 왔던 배낭을 들기 시작합니다. 안에는 대량의 술, 도수가 높은 종류뿐입니다. 대량의 술을 들이키고 훈절에 쓰러지면 그대로 자듯이 동사한다. 그런 심산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포켓 위스키에 입을 갖다 댑니다. 알코올 도수는 40도.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상당히 마시기 힘듭니다. MC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단숨에 병을 비우려고 위스키 병을 기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얀 줄이 두 줄 난 빨간색 스웨터를 걸치고 청바지를 입은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그 순간 놀란 MC였지만 장소도 장소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이 그를 납득시켰습니다. 위스키를 계속 마시면서 눈으로는 그 여자를 쫓습니다. 이쁠 것 같네. 여자는 주카이의 험로를 통해 안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해 있는 MC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어차피 저 여자도 죽으려고 온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되겠지.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MC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여자 뒤로 접근합니다. 여자가 알아차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MC의 양팔은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멍한 얼굴로 자기의 팔을 내려다보자 거기에는 빨간 스웨터만이 있는 겁니다. MC는 당황해서 스웨터를 버립니다. 발밑을 보니 거기에는 청바지와
스니커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몇 년이나 지났는지 이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흩어져 있는 백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멍하니 발밑에 그것들을 보고 있던 그 순간 주변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집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무언가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 기분 탓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MC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의 기척이 MC를 향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감각이 MC를 엄습해 옵니다. MC는 튕겨지듯이 뒤로 돌아 도망쳤답니다. 도망치는 것에만 몰두해서 그랬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서 도망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MC. 정신이 들었을 때는 현지 주민에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죽겠다는 생각은 아주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건 정말 무서웠어요. 마지막으로 결말짓듯이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의, 죽을 각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만큼의 공포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조개잡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조개잡이를 좋아해서 자주 바다에 나가 조개를 채집하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흐렸던 날, 언제나처럼 조개잡이를 나가려고 아버지와 함께 평소와는 다른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하던 중 바다가 눈에 들어와서 문득 차창 너머를 바라보니 바위 위에 노란색 계통의 파스텔톤 원피스를 입은 예쁘장할 것 같은 소녀가 멀리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소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흐린 날에 바닷가에 놀러 온 건가? 라고 생각하며 곧 잊어버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저는 아버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쭈그린 채로 조개구멍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아까부터 그 소녀가 바위 그늘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후훗 하고 웃으며 그대로 뒤로 돌아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시 시선이 느껴져서 앞쪽을 보니 이상하게도 여자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시선은 기분 탓인가 하면서 시선을 다시 갯벌로 내렸는데 자박자박하는 모래를 밟는 소리가 전방에서 들려오며 확실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얼굴을 들어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만 5분 정도만 더 하다가 돌아가자고 생각하며 서둘러 조개를 잡고 있었는데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박찰박하는 무리를 밟는 신발 소리가 났는데 그게 아까보다 소리가 커져서 무서워진 저는 얼굴을 들어서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커지고 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절대 고개를 들지 않을 심산으로 갯벌만을 바라보고 있자 눈앞에 발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그 발은 제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발이었습니다. 뭐야, 아까 그 여자애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었고 제일 이상했던 것은 발이 새파랗다고 해야 하나 피부색이 창백하고 물에 젖어 있던 겁니다.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것을 알고 직감적으로 이건 큰일이다 생각하면서 마른 침을 삼키고 아버지를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목에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공포로 인해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앞에 그 애가 갑자기 쭈그려 앉는 겁니다. 으아! 하고 눈을 감고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듯이 하며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림이 멈추지 않은 채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니 슬슬 돌아갈까?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몸의 긴장감이 싹 하고 사라지며 눈앞에 그 소녀도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자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봅니다. 야, 왜 그래? 라고 물어오고 저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 고 했고 아버지와 빠른 걸음으로 차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대로 차에 타서 오는 중에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제 모습을 룸미러로 몇 번이나 확인하며 아무 말 없이 차만 몰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그 모습에 설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조여오고 오한이 들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왔고 그대로 부들거리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걸렸을 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있으니 아버지가 갑자기 지금 무속인한테 액막이 받으러 가자 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울음이 터져서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말할 새도 없이 그대로 무당에게 액막이를 받으러 갔습니다. 액막이 후에는 몸이 가벼워졌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제 등 뒤에 얼굴이 박살나서 피를 철철 흘리는 원피스의 여자애가 엎이듯 달라붙어 있었는데 하나만 남은 눈으로
아버지를 계속 쏘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바다에도 갯벌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인자의 냄새. 갑작스런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다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숨겨도 냄새로 발각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기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입소문이라던가 SNS의 발달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가족 경영으로 직매장도 겸하고 있어서 근처에 사시는 분이나 관광으로 근처까지 오시는 분들은 신선한 딸기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골도 꽤 많은데 이번에는 어느 단골 손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단골 손님 중에 건설회사의 사장님분이 계십니다. 지금 얘기하는 단골은 그 사장님의 소개로 우리 가게를 오게 된 분입니다.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이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의 풍채 좋은 남자분으로 언뜻 보면 마음 훈훈한 시골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동시에 옷이나 차를 보면 행색계나 하는 분이라는 느낌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칭 고바야시 씨로 부르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가게에 찾아왔을 때는 2명의 젊은 남자와 함께 왔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30, 40대 정도의 풍채 있는, 그럼에도 눈빛이 날카롭고 위협적이라서 한눈에 봐도 일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고바야시 씨에게는 극히 저자세로 굽신되는 겁니다. 고바야시 씨의 태도도 우리에게 보이는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말투도 음색도 살벌해서 저희들마저도 위압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바야시 씨가 어쩌면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알아볼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쪽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에서 명물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한 분의 손님으로만 본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손이 큰 손님이라고 해야 하나? 한 번에 10만엔 가까이 사갈 때도 있어서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만 빼고 본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묘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바야시 씨는 딸기 제철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왔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고바야시 씨에게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 악취 같기도 하면서 비린내나 노린내 같은, 그리고 녹슨 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좌우간 상당히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고바야시 씨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했었습니다. 장기에 질환이 있으면 지독한 구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은 있었는데 이건 일반 구취는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하나. 고바야시 씨가 가게에 들어온 순간부터 갑자기 그 공간이 악취로 가득 차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바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냄새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래저래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먹는 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 냄새를 풍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냄새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그분 앞에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상대는 고바야시 씨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끔 우리 가게에 놀러오는 가시왁이라는 선배가 잠시 들렀습니다. 가시왁이 선배와는 그리 친하진 않지만 딸아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러 오곤 합니다. 선배는 잡담을 좋아해서 가게에 오면 20분 정도를 저를 잡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고바야시 씨의 예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시에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2시를 넘고 있었고요. 가시와기 선배에게 그 냄새를 맡게 한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끼쳐버릴지도. 가게가 냄새에 휩싸이는 것도 그렇지만 단골 손님들에게 악취를 풍긴다면 우리 가게 자체의 인상도 나빠지니까요. 고바야시 씨에겐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른 손님들과 마주치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배는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 한 대의 고급차가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고바야시 씨가 타고 있는 새하얀 렉서스입니다. 운전석에서 젊은 운전수가 내린 후 뒷좌석의 문을 열자 고바야시 씨가 기지개를 켜면서 차에서 내렸고 저를 보더니 가볍게 손을 흔들며 시익하고 웃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가게로 들어오기 무섭게 갑자기 미안하이. 다 준비됐나? 아니면 기다려도 괜찮아? 라며 언제나의 그 사람 좋아 보이는 인사를 마친 후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이만. 가시와기 선배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가게를 나갑니다. 아마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가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준비해둔 딸기를 고바야시 씨에게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고맙다고 말하며 몇 마디 더 하고 돌아가던 고바야시 씨가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까 그 손님 나를 힐끔거리던데 말이야. 자네도 어쩐지 나를 피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나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인가?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순간적으로 부정도 긍정도 못한 저는 그저 횡설수설될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나? 냄새가 안 난다고 하기엔 오히려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 냄새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던 터라 3개월 정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렇군. 이건 말이지 냄새를 느끼는 녀석도 있고 전혀 못 느끼는 놈도 있어. 자네는 느끼는 쪽인가 보군. 왜 그런 걸까? 라며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고바야시 씨는 운전수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운전수는 가게를 나가서 차로 향하더니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무언가 종이봉투를 꺼내서 가지고 옵니다. 받으십시오. 라며 운전수는 그것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일본 술과 조그만 세뱃돈 주머니 같은 종이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에? 제가 다시 곤혹스러워하자 고바야시 씨가 미안한 듯 입을 엽니다. 청주하고 소금이야. 정화시켜 놓았으니까 내가 돌아가고 나면 소금을 뿌리게. 술은 마셔보고 맛이 이상하면 액막이라도 받으러 가봐.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냥 요리에라도 써도 돼. 이래저래 폐를 끼쳐 미안하이. 이런 물건 받아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거절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일이 꼬일 것 같아 정중하게 받아들이자 고바야시 씨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가시와기 선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선배는 어딘가 초조해하는 모습으로 어제 내가 가기 직전에 온 아저씨 말이야. 그 사람 보통 사람이야? 저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예전부터 단골 고객이에요. 아, 냄새 때문에 그래요? 그 악취 느꼈어요? 내가 거북한 듯한 모습으로 물어보자 선배는 놀란 얼굴로 어라? 너도 그런 걸 느끼나 보네? 라고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만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들 모두 그 냄새 때문에 곤란했었어요. 아, 그래? 너희도 그런 쪽 집안인가 보네. 영감 같은 건 있어? 영감 같은 건 고사하고 귀신 한번 본 적도 없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가끔씩 파장이 맞아떨어지는 건가? 그 악취는 혼백이 풍기는 냄새야.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원한을 받고 있어. 선배는 영감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조금.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인터넷 창작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던 냄새였음은 분명합니다. 혼백의 냄새라고 해도 납득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불쾌한 악취였습니다. 원한을 받고 있다면 생명이란 말인가요? 제가 묻자 선배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명한테는 그런 냄새는 안 나. 그러니 더 의문스럽지.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는 내게만 들릴 듯하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했건 누군가를 시켰건 간에 아마 사람을 죽인 것 같아. 게다가 한둘이 아니야. 고바야시 씨가 가게에 찾아오는 일은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만 아직도 딸기 주문은 들어오고 운전수가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진상을 캐어낼 생각도 없고 여전히 지금도 단골로서 좋은 분으로 제겐 남아 있습니다. 손짓하는 것.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여기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유명 음료수 메이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는 일은 자동 판매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음료수를 보충해주는 이른바 루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언제나처럼 같은 일을 하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는 시점이라 자판기 라인업도 여름용에서 겨울용으로 모두 바꿔줘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분주했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계속되는 비바람의 영향으로 일이 너무 진척되질 않아 상당히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저녁 6시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날만 좋다면 이미 영업소로 돌아가 다음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신경 안 쓰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계를 보고 나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곳만 더 돌고 나머진 내일 하자. 원래대로라면 2건이 더 남아있었지만 심신이 피폐해진 저는 다른 곳을 더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비로 흠뻑 젖어있는 작업복을 트럭 난방으로 말려가면서 마지막 자판기가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자판기는 인적이 드문 길 옆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으며 판매도 그닥 잘 되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는 들르지 않는 자판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점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그 상점도 문을 닫은 상태인데 다만 자판기는 그냥 남겨달라는 계약주의 요청으로 원래 상점이었던 건물 옆에 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자판기는 외상보다 전기료 쪽이 더 들어 손해가 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트럭이 겨우 들어갈 듯한 좁은 길로 꺾어 들어가니 길거리 옆에 자판기가 빛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음료수를 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판기에서 손님을 오는 건 처음이네. 이렇게 비바람이 거센 와중에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에서 뭘 사러 나온다니.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보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왼쪽 백미러로 자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트럭을 정차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음료수를 사서 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 음료를 넣어놔라, 저 음료를 넣어놔라 잔소리하는 손님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도록 차에 있었는데 그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고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왼쪽 백미러 가까운 곳에서 손을 흔들며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기계가 돈을 먹었나? 아니면 음료가 안 나온 건가? 생각하면서 트럭에서 차량 오른쪽으로 내려 자판기를 향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하고 말을 건넨 순간입니다. 아까까지 있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인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 자판기 계약주가 나중에라도 전화하겠지 싶었습니다. 나는 자판기를 열고 안에 음료들을 꺼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미 그 시점에서 나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바깥에 나와 조수석 근처까지 와놓고 내게 말도 걸지 않은 채 어째서 백미러를 통해 오라는 손짓만을 한 것인가를 말이죠. 음료 보충을 끝내고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정리한 다음 빠른 걸음으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간이 영업소로 돌아가기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서둘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그때 왼쪽 백미러에 사람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와 같이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로등과 자판기 불빛으로 확실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훤히 보일 만큼 여기저기 찢긴 바지에 흰 티셔츠, 입 근처까지 내려온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잔지 여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입은 뻥 뚫어진 것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오한과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님이 확실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심장 소리가 빨라지고 차를 모는 손발이 예사롭지 않게 떨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업소에 도착해서 상사에게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소리를 들은 나는 그날 겪었던 일을 얘기할 새도 없이 뒷일을 상사에게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사지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날 일을 함구한 채 몇 주 후 나는 히로시마의 나스 지역에 가족들과 2박 3일 예정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멀리 나가보지도 못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여행은 상당히 즐겁게 보냈습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민물고기 같은 것도 먹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면서 즐겁게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입을 엽니다. 이 사람 무섭네. 왜 이렇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뭔가 당신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잖아. 이거 봐봐. 기분 나쁘잖아. 라고 말입니다. 나는 운전 중이라 사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붙어온 거라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내 근처에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곳에 투고했던 이야기에 후일담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나에게는 오라고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 영가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 본 이후로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찍혀있는 사진에는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짓하는 영가의 모습이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슨 안 좋은 짓을 해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앵마기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친척 또는 친구에 이르기까지 이상할 정도로 걱정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신사 같은 데 가서 앵마기를 받으라고 간절히들 원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한 후 홀로 사찰에 앵마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찰에 도착해서 신관에게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신관은 굳어진 얼굴로 내게 어서 경내로 오르라고 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경내로 올라서 시키는 대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곧 준비하고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는 그분에게 저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라고 하자 신관께선 당신
상당히 성가신 녀석을 끌고 왔네요.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령이었 나를 실감한 것과 동시에 경내에 홀로 남겨진 나는 공포로 인해 가슴이 쪼그라들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신관이 어딘가로 간 후 5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 있는 미닫이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관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미닫이 문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내 공포심은 넘쳐나서 몸이 경직돼 버렸습니다. 간신히 눈꺼풀 정도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된 나는 뒤를 돌아본 그 자세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눈을 감자 곧 내 눈앞에 뭔가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미닫이 문 앞, 바로 내 눈앞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공포로 인해 벌벌 떨고 있자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목소리?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귀를 기울이며 들어보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관이 돌아올 때까지 참자고 스스로 생각하며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그치고 경내의 정적이 나를 감쌌습니다. 사라진 건가? 라고 생각한 나는 자세를 돌려앉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보일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진 바지, 검붉은 피 같은 것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흰색 티셔츠, 입 근처까지 내려온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그것이 말입니다. 얼굴을 들었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몹시 쉰 것 같은 목소리로 너도 이리 와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만 뭔가 팍 하고 끊어진 것처럼 나는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과 뒤로 신관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앵마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다 끝났어요. 완전히 몰아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어느새인가 앵마기는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도중 신관께선 내가 돌아왔을 때 바닥에 마구 머리를 찌으며 계속 웃고만 있었어요. 완전히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일이었죠.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미 손 쓸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시간도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서 편히 쉬도록 하세요. 라고 말해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바닥 다다미에서 묻은 것 같은 이물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염주로 만든 팔찌와 부적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고 항상 갖고 다니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왼 손목에는 염주로 만든 팔찌에서 딸깍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액마기를 받은 그날부터 나는 영안이 열렸는지 일상생활 중에서 빈번하게 귀신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염주 팔찌와 부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도감은 있습니다. 귀신들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면 허둥지둥 사라집니다. 신과 함께 받은 이것들이 없었다면 귀신들이 아마 나에게 다른 행동을 취해왔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부터 옆에 서 있는 차 뒷좌석에서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